조선의 제22대 왕 정조. 그는 누구인가? 할아버지 영조와 함께 조선 후기 마지막 부흥기를 이끈 성군인가? 아니면 조선 멸망의 씨앗인 세도 정치를 잉태한 장본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조는 명과 암,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지닌 복합적인 군주였습니다. 팍시백 화백은 그에 져서 팍시백의 조선왕조실록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1 세종이라 할 만큼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의 짧은 생애가 더욱 안타깝지만 과연 그가 더 오래 살았다면 조선의 운명이 달라졌을까? 그는 진정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끈 개혁 군주였나?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정조의 통치를 다각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의 업적과 한계, 그가 남긴 유산과 그로 인한 폐해를 균형 있게 바라볼 때 비로소 정조라는 인물의 진면목이 드러날 것입니다. 정조의 통치 행태는 한마디로 권모와 술수였습니다. 최근 발굴된 영의정 심한지와의 비밀편지는 그의 마키아벨리적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정조는 표면적으로는 성리학의 정통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냉철한 정치 전략가였습니다. 그가 집권 초반 직면한 과제는 명확했습니다. 영조 시기 막강한 세력을 구축한 풍산 홍씨 외척 세력과 자신의 즉위를 도왔던 경주 김씨 세력을 견제해야 했던 것입니다. 정조는 이들을 몰아내고 외척과 관련 없는 신하들을 등용하여 강력한 척신 세력의 형성을 막고자 했습니다. 정조의 정치적 입지는 태생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그는 사도세자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죽인 할아버지 영조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가족사는 정조에게 평생의 콤플렉스이자 정치적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렇기에 정조는 누구보다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반대 세력을 제압하는 일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조는 측근 홍국영에게 과도한 권력을 몰아주는 실수를 범합니다. 홍국영은 특정인들만 요직에 앉히고 인사권을 휘둘러 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척 중심의 등용이 이루어지면서 정조가 맡고자 했던 척신 정치의 폐단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훗날 세도 정치의 폐단을 예고하는 징후였습니다. 정조는 곧 홍국영 세력을 제거하고 이른바 줄론 탕평을 펼쳤습니다. 이는 조선의 전통적인 통치 구조인 왕과 의정부, 3사로 이루어진 삼각상호 견제 체제를 회복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균형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판단의 최종 권한이 왕에게 집중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정조의 정치술은 그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과적이었습니다. 뛰어난 판단력과 폭넓은 학식, 강력한 카리스마로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정조라는 개인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만약 정조만큼 유능하지 못한 군주가 뒤를 잇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정조 사후의 역사가 명확히 보여주게 됩니다. 줄론 탕평의 핵심 문제는 옳고 그름을 임금이 가른다는 구조적 한계였습니다. 태조와 태종이 기반을 다지고 세종과 문종이 완성한 조선의 전통적 통치체제는 왕과 의정부, 3사가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각과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토론과 논쟁을 통해 최선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합리적 통치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의 폭정과 중종의 대옥사, 선조 이후의 무수한 사화, 숙종 이후 본격화된 한국 정치를 거치며 이 체제는 이미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사화와 한국으로 얼룩진 조선 중후기의 역사는 본래 서로를 견제해야 할 세력들이 오히려 상대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피해 숙청으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논쟁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고 합리적 토론은 권력투쟁으로 전락했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통해 각 대간들의 강경파인 준노와 준소를 배제하고 온건파인 완노와 완소를 키워 조정의 견제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풍산 홍씨로 대표되는 척신 세력의 전횡이 나타났고 그 와중에 세자까지 자기 손으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영조는 자신의 태생적 약점, 즉 경종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이 콤플렉스로 자리 잡으면서 정치적 문제에 지나치게 예민해졌습니다. 이인자의 난을 비롯한 영조 반대 세력의 변란은 결국 영조로 하여금 자신만을 따르는 탕평파들에게만 권력을 몰아주게 만들었습니다. 정조는 이러한 경험을 교훈 삼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역설적이게도 더욱 강력한 전제왕권의 확립이었습니다.
그는 장영영을 통해 군권과 예산을 한 손에 쥐고 규장각을 통해 인재를 직접 관리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도전할 힘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구축했습니다. 장영영은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왕권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었으며 규장각은 전통적인 관료 체계를 우회하여 왕이 직접 인재를 선발하고 활용하는 통로였습니다. 영산대학교 배병상 교수는 이를 헤드십 즉 카리스마 콤플렉스라고 평가합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지시하는 통치 스타일. 정조는 모든 중요한 정책을 직접 검토하고 결정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뜻을 받들어 집행하는 역할에 머물렀고 독자적인 판단이나 비판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정조 자신이 살아있을 때는 효과적으로 작동했지만 그가 사라진 후에는 재앙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에 의존하는 통치는 그 개인이 사라지는 순간 공백을 남기게 마련입니다. 정조가 사망하자 어린 순조가 즉위했고 정순왕후 김씨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조에 의해 무력화된 삼사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군주권을 견제할 수단이 절멸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전제왕권은 왕실 외척 가문의 사리사욕으로 악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도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선의 유일한 언론기관인 삼사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어린 순조는 자신의 치세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변이 모두 태평성대를 말하는 와중에 혼자 개혁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세도정치의 막을 연 김조수는 정조 말년에 정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 김작은대에 이르러서는 누구나 아는 막장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견제장치가 전무한 극단적 전제군 주제의 폐단이었습니다. 정조가 세도정치의 본격적인 폐단을 만든 안동 김씨에게 그러한 힘을 실어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조의 또 다른 실책은 자신의 건강관리와 호계체제 구축에 있었습니다. 그가 구축한 국가운영체제는 적어도 자신 수준으로 유능한 군주여야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만든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첫째, 철저한 건강관리였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제12년 만 36세에 이미 흰머리가 나고 눈이 침침해졌다고 탄식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술과 담배가 그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제16년에는 희정당에서 밤새 술자리를 벌이는 등 건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영조는 83세까지 장수하며 52년간 재위한 좋은 선례가 있었습니다. 술을 삼가고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술의 해로움은 잘 알려져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둘째, 후계자 양성이었습니다. 장자 문효세자가 살아있었다면 직접 가르치며 통치 스타일을 전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효세자가 어린 나이에 사망하고 후계자를 보기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이때부터라도 정치 시스템을 바꾸거나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모든 일을 혼자 끌어안고 밤새도록 과로했습니다. 원자가 만 10세가 되도록 세자로 책봉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죽기 직전에서야 세자로 책봉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실로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정조는 현대적 시각에서 과연 개혁적인 군주였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는 실학자들을 등용하고 서양 문물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체반정을 일으켜 다양성을 탄압하고 성리학적 정통에 집착했습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행동들은 정조라는 인물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정조는 폐간전문이나 읽지 말고 순정고금체만 쓰라고 명령했습니다. 스스로를 조선 유학의 대통이라 칭하며 전형적인 유교 원리주의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체반정은 단순히 문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상과 학문의 다양성을 억압하고 성리학적 정통성만을 강요하는 사상 통제였습니다. 병호소회를 기점으로 조선의 사상과 학문은 엄격하게 검열되고 통제되었습니다. 유명한 실학자 박지원의 저서들조차 사후에 유림의 비방을 의식해 출판하지 못하다가 20세기에 겨우 엮였습니다. 반개 유영원, 성호이익을 거쳐 다산 정약용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나왔던 실학자들이 정조 사후에는 잘 보이지 않게 된 것은 정조가 벌인 학문과 사상의 탄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조선 백성의 계몽은 크게 후퇴했고 우민화되었으며 구한 말에 그 대가를 치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록을 보면 정조가 당시 유행한 소설들을 보며 이런 것들 볼 시간에 경전 공부에 힘쓰라며 폄하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춘향전이나 홍길동전과 같은 한글 소설들이 민간에서 유행했지만 정조는 이를 저급한 오락으로 치부했습니다. 이는 대중에게 알려진 개혁 군주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성리학 근본주의로 돌아가 18세기 말 조선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한 보수적 군주에 가깝습니다. 정조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학자들의 등용은 기존 권력 구조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서양 문물의 수용은 실용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근본적으로 조선의 체제를 바꾸거나 성리학적 세계관을 넘어서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정조는 개혁군주이기 이전에 철저한 유학자였으며 그것도 뿌리까지 유학 그 자체인 대유학자였습니다. 서양 배들이 조선에 본격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정조 제위기였습니다. 정조실록을 보면 1797년 정조 21년에 영국 해군 군함 프로비던스 호가 부산 용당포에 닿은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조선이 서양 문명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였습니다. 만약 정조가 이 기회를 활용했다면 조선의 운명이 달라졌을까요? 그러나 정조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훗날의 흥선대원군과 마찬가지로 통상 수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과 식량 같은 기본적인 것만 빨리 제공하고 쫓아냈을 뿐입니다. 서양 선박의 방문을 위협으로 인식했고 최대한 빨리 조선 영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조의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화이론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 대중이 막연하게 근대화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개혁개방, 통상수교, 근대적 신문물에 대해 정조가 열린 자세를 보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정조에게 서양은 여전히 오랑캐였고 서양의 기술은 기이한 장난감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천주교에 대한 그의 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용적 학문으로서의 서학은 어느 정도 용인했지만 종교로서의 천주교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정조가 실학을 장려하고 서양 과학기술에 관심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조선의 전통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서였습니다. 서양 문물의 근본 사상이나 제도를 받아들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양모운동이나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도 근본적으로 다른 태도였습니다. 정조는 중화 문명의 정통 계승자로서의 조선이라는 자부심이 강했고 이것이 외래 문물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막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한다면 정조가 고종의 시기에 제위했다 하더라도 고종이 현대에 받는 평가를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조 역시 서양 열강의 압력에 직면했다면 세국 정책을 펼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개혁군주로 평가받는 것은 다행히도 그의 시대에 서양 열강의 본격적인 침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그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조의 모든 것이 부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세운 규장각은 다양한 인재들로 채워졌습니다. 천주교 문제에 있어서도 그가 죽은 이후 조정에서 행한 가혹한 탄압과 비교하면 정조는 상당히 관대하게 처신했습니다. 정조 사후 일어난 신유박해의 참혹함을 생각하면 정조 시대는 상대적으로 온건했던 시기였습니다. 화성건설은 정조의 대표적인 업적입니다. 수원 화성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조의 정치적 이상이 집약된 상징적 공간이었고 실학 사상을 현실에 구현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거중기와 같은 과학기술을 동원하여 효율적으로 건설했고 일한 백성들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펼친 여러 정책들, 특히 자유로운 상업을 보장한 통공정책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통공정책은 기존의 금난정권을 폐지하고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한 개혁이었습니다. 특정 상인들만이 독점하던 상권을 개방하여 일반 백성들도 장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매우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이러한 정책에 반대했지만 정조는 백성들의 생계를 위해 밀어붙였습니다. 조정 대신들에게는 불편한 군주였을지 몰라도 당시를 살아가던 백성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개혁적인 군주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정조의 통치기는 라키 화산과 아사마 화산의 폭발로 기온이 하락하던 시기였습니다. 1783년 아이슬란드의 라키 화산이 폭발하고 1784년 일본의 아사마 화산이 폭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이 된 대기근이 발생했고 일본에서도 덴메이 대기근으로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이 시기를 비교적 잘 넘겼습니다. 이는 정조의 민생 정책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정조는 또한 문화적으로도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홍제전설을 비롯한 방대한 저술을 남겼고 대전 통편과 같은 법전을 정비했습니다. 규장각을 중심으로 한 문화 사업은 조선 문화의 르네상스를 이끌었습니다. 정조 자신이 뛰어난 학자이자 문인이었고 이것이 조선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업적들은 결코 폄하될 수 없습니다. 팍시백이 말한 조선의 르네상스는 어떤 의미일까요? 정조는 확실히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끈 군주였습니다. 다만 그 르네상스는 의미적인 르네상스, 즉 부활이 아니라 역사학적 맥락에서의 르네상스, 즉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습니다. 유럽의 르네상스가 단순히 고대 문명의 부활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기였던 것처럼 정조 시대도 조선 사회의 중대한 전환기였습니다. 정조는 장용령을 통해 조선의 군권과 예산을 한 손에 틀어쥐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도전할 힘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습니다. 장용령은 단순한 친위부대가 아니라 왕권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었습니다. 정조는 이를 통해 전통적인 권력구조를 우회하고 왕 중심의 통치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1718세기 유럽에서 보였던 르네상스적 절대왕정 군주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청나라의 건륭제, 프랑스 왕국의 루이 14세, 러시아 제국의 예카테리나 2세. 이들은 모두 당대에는 전성기를 이끌었으나 후대의 쇠락의 시작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정조와 닮았습니다. 또한 계몽군주를 추구했지만 실상은 보수적이었고 다양한 분야의 재능이 뛰어났다는 점에서는 동시대 프로이센 왕국의 프리드리 2세와도 비슷합니다. 정조 시대를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이 절대왕정이라는 개념입니다. 정조는 조선을 절대왕정 체제로 전환하려 했고 그 자신의 시대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절대왕정은 강력한 군주가 있을 때는 효율적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재앙이 됩니다. 유럽의 절대왕정 국가들도 결국 혁명이나 입헌군 주제로의 전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조가 만든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견제장치 없는 강력한 왕권은 정조 사후 세도정치라는 형태로 변질되었고 조선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조 시대의 한계는 정조 자신이었습니다. 자질과 실천력은 모두 갖추었지만 그는 개혁군주이기 이전의 유학자였습니다. 그것도 뿌리까지 유학 그 자체인 대유학자였습니다. 정조의 모든 정책과 결정은 성리학적 세계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에게 개혁이란 조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이상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설사 정조보다 뛰어난 국왕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선이라는 국가와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아 건국된 나라였습니다. 성리학적 신분제, 중화 중심의 세계관,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조선 사회의 기본 틀이었습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조선이라는 국가 자체를 부정해야 했습니다. 설령 그럴 의지가 있더라도 그 자신의 정통성과 여러 상황들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정조가 구축한 국가 운영체제는 적어도 자신 수준으로 유능한 군주여야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견제장치가 상실된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이것이 조선을 멸망으로 몰아간 단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조 개인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정조가 즉위했을 때 조선의 전통적인 통치 시스템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고 정조는 그 잔해 위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책임은 정조 개인보다는 유학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조선의 기본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조선은 태생적으로 변화에 저항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주변에 명, 청, 일본 같은 강대국들이 있었다는 지정학적 불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을 4대의 대상으로 삼았고 청나라는 조선을 속국으로 여겼으며 일본은 끊임없이 조선을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조선이 독자적인 개혁을 추진하기는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정조는 일반적으로 조부 영조와 함께 조선 후기 마지막 부흥기를 이끈 명군이자 성군으로 평가됩니다. 동시에 그의 사후 조선이 멸망한 근본적인 원인인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의 씨앗을 만든 당사자라는 평가도 공존합니다. 이 두 평가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시대에는 분명 성공한 군주였지만 그가 만든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단기적 성공과 장기적 실패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조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뛰어난 군주였지만 완벽하지 않았고 개혁적이었지만 보수적이었으며 백성을 사랑했지만 체제의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이기 이전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아들이었고 평생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조의 모든 정치적 결정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화성 건설도 단순한 군사적 경제적 목적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추모의 공간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정조의 파란만장한 생애는 후세에 많은 교훈과 이야깃거리를 남겼습니다. 영화, 드라마, 소설 등 수많은 작품들이 정조를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때로는 이상적인 개혁군주로, 때로는 비극적인 인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는 정조라는 인물이 가진 복합성과 매력을 보여줍니다. 역사 속 인물 중에서도 정조만큼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인물도 드뭅니다. 우리는 정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제도와 시스템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한 사람의 능력에 의존하는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개혁은 개인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